니녀는 해병대 몇 기야? 그 부대의 왕이라 불리는 대령이 계급장 뗀 여성을 향해 모욕을 퍼붓는데 잠시 후 그녀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자 부대 전체가 초토화되는 역대급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바람은 유독 소금기를 진하게 머금고 있었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을 때리는 소리와 5천 비행장을 이착륙하는 마리논 헬리콥터의 굉음, 그리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해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뒤섞여 이곳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하고 거친 사내들이 모인 곳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주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에서 독고철 대령은 살아있는 신화이자 절대적인 군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공식 직책은 1사단 예하 3년대장.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킹콩 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일개 연대장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를 통틀어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고 포항 기지 내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였다. 반백의 짧은 머리카락은 언제나 칼날처럼 서 있었고 수십 년의 군 생활과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구릿빛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흉터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한 번 마주치면 누구든 심장이 얼어붙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떡 벌어진 어깨와 강철 같은 체격은 독고철이라는 이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는 진짜 해병의 마지막 세대임을 자처했다. 훈련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악으로 버텨야 했으며 선임의 말은 하늘의 뜻과 같다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인권, 소통, 합리 같은 단어들은 나약한 육지것들이나 쓰는 해괴한 주문에 불과했다. 해병은 강해야 했고 강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고통마저도 감내하고 극복해야 했다. 그것이 독고철이 수십 년간 지켜온 해병의 정신, 무적해병의 신념이었다. 그의 왕국에서 해병들은 두려움으로 하나가 되었다. 독고철 대령의 순찰 시간이 되면 기지 전체에 보이지 않는 경계령이 내려졌다. 먼지 한 톨 흐트러진 각 하나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정 탓에 장교부터 막사구석의 이병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의 발소리는 포항 앞바다의 파도 소리보다 더 무섭게 병사들의 고막을 때렸다. 우광목 소령. 예, 연대장님. 독고철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우광목 소령이 따라붙었다. 그는 독고철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충실한 신복이었다. 독고철의 눈짓 하나에 우광목은 이미 다음 지시를 예측하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마쳤다. 오늘 아침 구보 상태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애들 군합발 소리에서 악이 빠졌어.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증거야. 시정하겠습니다. 즉시 대대장들에게 전달하여 오후에 완전 무장 구보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독고철은 자신의 이런 방식이 부대를 강하게 만든다고 확신했다. 나약한 소리를 하는 놈들은 해병이 될 자격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연대가 1사단 내에서, 아니 해병대 전체에서 가장 군기가 빠르고 전투력이 강하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의 근원은 바로 자신, 독고철이라는 존재였다. 그의 권위는 단순히 부대 내의 군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군수, 인사, 보급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포항 지역의 군납업체들은 사령관보다 독고철 대령에게 먼저 줄을 댔고 해병대 내 주요 보직으로 진급하려는 후배 장교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밤낮으로 그의 관사를 찾았다. 그는 자신만의 인맥과 카르텔을 구축하여 해병 대사령부의 공식적인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다. 사람들은 그를 포항의 대통령이라 불렀고 그 역시 그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의 왕국은 평소처럼 굳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해병들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군가를 부르며
O와 열을 맞추고 있었고 수성 사격장에서는 K9 자주포의 포성이 대지를 뒤흔들었다. 모든 것이 독고철의 통제 아래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왕국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방인이 발을 들였다. 사령부에서 신임 사령관이 부임한다는 소식은 이미 며칠 전부터 기지 전체에 퍼져 있었다. 모두가 어떤 인물이 올지 궁금해했지만 독고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누가 오든 이곳 포항의 실질적인 주인은 자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터였다. 사령관은 그저 김포에 앉아 서류나 뒤적이는 행정가일 뿐 실질적인 해병대의 힘은 이곳 포항 1사단 그리고 자신의 3년대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는 늘 그래왔듯 새로운 사령관에게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길들일 생각이었다. 웬 놈들이냐? 독고철의 매서운 눈이 연병장 한쪽 구석을 향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을 지켜보는 2명의 인형이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중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복장이 이상했다.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없는 민무늬 전투복. 언뜻 보기에는 이제 막 훈련소에 들어온 훈련병 같기도 했고 군무원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구경꾼의 그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분석적인 눈빛으로 병사들의 동작 하나하나, 장비 상태, 지휘관의 통솔 방식까지 뜯어보고 있었다. 우소령 가서 누군지 알아봐. 어느 부대 소속인데 허락도 없이 남의 연대 훈련장을 기웃거리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우광목 소령이 막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독고철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요즘 애들 정신 상태가 어떤지 보아하니 저런 외부인들 앞에서 본보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 독고철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을 즐겼다. 성큼성큼 땅이 울리는 듯한 걸음으로 그는 2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장은 연병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훈련에 집중하던 병사들의 동작은 더욱 커졌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가 동시에 어렸다. 낯선 2 사람은 독고철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를 마주했다. 그중 계급장을 달지 않은 성별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짧은 머리의 인물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독고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담담한 시선이 독고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감히 이 독고철의 눈을 피하지 않아? 어이. 독고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일부러 턱을 치켜들고 상대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여긴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다. 소속이 어디야? 옆에 있던 중령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짧은 머리의 인물이 손으로 가볍게 제지했다. 그리고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나지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였다. 부대 시찰 중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독고철은 상대가 여자임을 알았다. 그의 미간이 노골적으로 찌푸려졌다. 여자? 감히 여자가 그것도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모르려니 해병대 훈련장을 시찰한다고.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시찰? 누가 누굴 시찰해? 내년이 뭔데 여기서 시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독고철의 고함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도 지휘하던 교관들도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았다. 거대한 연병장 전체가 독고철의 분노에 지배당하는 듯 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독고철의 분노를 마치 먼 산의 풍경을 보듯 담담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 태도는 독고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봐, 아줌마. 여긴 애들 장난하는 놀이터가 아니야. 당장 안 꺼져? 그는 아줌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군대, 특히 해병대에서 여자에게 쓸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호칭이었다. 옆에 있던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곳의 훈련 방식과 장비 상태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의문점? 내년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 킹콩 연대 훈련에 의문점을 가져.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 대한민국 최강 무적 해병을 길러내는 용광로야. 내년 같은 계집이 감히 넘볼 곳이 아니란 말이다. 독고철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자신의 왕국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자신의 훈련 방식을 평가하려는 듯한 이 여자의 오만함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 여자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어야 했다. 그는 여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위압적인 그의 그림자가 여자의 작은 체구를 완전히 뒤덮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소속이 어디야? 제대로 대답 못하면 무단침입 및 군사기밀 탐지 혐의로 당장 헌병대에 넘겨버릴 테니까.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내일 알게 될 겁니다. 그 대답은 독고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뭐라고? 독고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계집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던가? 내일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감히 이 독고철 앞에서 수천의 해병들이 지켜보는 이 연병장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계집 하나가 자신을 상대로 미래를 기약하는 듯한 말을 내뱉었다. 독고철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렸다. 구릿빛 피부 아래로 시뻘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누구 앞에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 그의 고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부하들을 호령하며 다져진 사람의 혼을 빼놓는 기백이 담긴 포효였다. 주변에 있던 젊은 해병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우광목 소령은 안색이 새하얗게 변해 어쩔 줄 몰라 했고 여자를 수행하던 젊은 중령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포효의 중심에 선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거센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독고철의 불타는 눈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꺾이지 않는 시선. 그것은 독고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두려움도 굴복도 심지어 분노나 증오조차 담겨있지 않은 그저 맑고 깊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은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독고철의 오만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이 여자의 오만한 평정을 깨부수고 그 눈에 절망과 공포를 새겨넣고 싶었다. 내년 해병대 기수가 몇 기야? 독고철은 여자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해병대에서 기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열이고 역사이며 존재의 증명이었다. 기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고 기수가 없는 자는 해병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그는 이 질문으로 여자가 해병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인임을 낙인 찍고 그녀의 발언과 행동이 얼마나 주제넘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려 했다. 해병대 기수도 없는 년이 감히 어디서 신성한 팔강모와 붉은 명찰을 논해. 내년이 군대를 알아? 전쟁을 알아?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하냔 말이다. 그의 말은 연병장에 모인 모든 해병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이 매일같이 되뇌고 자부심으로 삼는 가치들이었다. 독고철은 교묘하게 이 대결을 자신과 이방인 여자의 개인적인 충돌이 아닌 진짜 해병과 해병을 모욕하는 외부인의 싸움으로 구도를 바꾸고 있었다.
해병들의 눈빛이 점차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왕인 독고철 대령의 편에 서서 낯선 여자를 경멸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저 포항 앞바다에서 뻘물 마시며 훈련할 때 내년 같은 것들은 따뜻한 방구석에서 커피나 홀짝이고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우리 훈련의 의문점? 내년 눈에는 이게 애들 소꿉 장난으로 보이나. 그는 여자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툭 쳤다. 명백한 신체적 위협이자 모욕이었다. 여자를 수행하던 서아준 중령이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대령님 그만하십시오. 이분은 닥쳐. 독고철의 일갈에 서아준 중령의 말이 끊겼다. 독고철은 서 중령을 맹수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 너는 또 뭐야? 중령이란 놈이 저런 정체불명의 계집 뒤나 닦아주고 있어? 내 놈도 해병대 정신을 팔아먹은 놈이로구나. 당장 내 놈 군번하고 소속, 관등 성명 똑똑히 돼. 서아준 중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옆에 선 여자의 단호한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직접 겪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고 서중령은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대답 못해? 좋아. 내 놈은 전현이랑 같이 헌병대로 가서 조사받으면 될 일이다. 우소령. 예, 연대장님.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서 이자들을 연행해 가라고 해. 군사보안법 위반이다. 우광목 소령이 거수 경례를 붙이고 허리에 찬 무전기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연병장에 울렸다. 이번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을 삿대질하던 독고철의 손가락을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그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제가 이곳을 둘러본 것은 이곳 해병들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아니? 인연이 끝까지 헛소리를 하는구나. 방금 전 실시된 IBS 훈련에서 보트 한쪽의 공기압이 눈에 띄게 낮아 보였습니다. 저 상태로 기습적인 파도를 만나면 전복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정비 중인 KA-AV 상륙 돌격 장갑차는 보기에도 심각할 정도로 노후화되었습니다. 무한궤도 연결 부위의 마모 상태가 한계치를 넘어섰는데 저대로 기동 훈련에 투입했다가는 어떤 끔찍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여자의 말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겉모습만 훑어본 것이 아니었다. 짧은 시간 동안 훈련의 핵심적인 문제점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전문가의 눈으로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다. 독고철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지적한 내용은 사실이었다. IBS 보트의 공기압 문제나 장갑차의 노후화는 그 역시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었다. 해병은 장비 탓을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며 그런 악조건을 악으로 극복하는 것이 진짜 해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개 외부인, 그것도 여자에게 이런 치부를 정통으로 지적당하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내년이 장비에 대해 뭘 알아? 입 닥치지 못해. 우리 해병들은 그런 사소한 문제 따위는 정신력으로 극복한다. 내년처럼 나약한 것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세계란 말이다. 정신력으로 장비의 결함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람이 아니라 최상의 조건에서 싸워 이기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 내년이 감히 나한테 책임을 논해? 독고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여자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스피커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 장병 주목. 잠시 후 제37대 해병 대사령관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각 부대는 연병장으로 신속히 집결하여 대형을 갖추기 바란다. 다시 한번 전파한다. 잠시 후. 취임식. 그 단어가 독고철의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자를 노려보았다. 신임 사령관이 도착하기 전에 이 불미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그는 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자리에서 치워버릴 생각이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2년. 오늘 신임 사령관님 취임식만 아니었으면 내년은 영창에서 콩밥을 먹게 됐을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 한번 내 구역에서 얼쩡거리다 걸리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멸의 눈빛을 쏘아주고는 몸을 돌렸다. 우광목 소령과 다른 부하 장교들이 그를 따랐다. 이제 곧 새로운 사령관이 헬기를 타고 이곳 연병장에 내릴 터였다. 독고철은 흐트러진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단상이 마련된 중앙으로 향했다. 그는 방금 전에 불쾌한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 바로 새로운 사령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충성을 얻어내는 일이 남아있었다. 연병장에 남겨진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독고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서하준 중령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나서서 막았어야 했는데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수치심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괜찮다, 서중령. 오히려 잘 됐어. 예. 오늘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곳 포항의 왕국이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썩어 있는지를. 그리고 저 왕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그녀는 연병장 단상 위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부하들의 경례를 받고 있는 독고철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곧 도착할 새로운 사령관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왕의 모습이었다. 여자는 나지막이 은졸였다. 이제 저 낡고 부서진 왕국을 해체할 시간이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서하준 중령을 이끌고 그녀는 단상 뒤편 귀빈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포항의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해병대 1호기 마린원 헬기가 연병장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회오리처럼 일으켰고 수천 해병들의 군복과 부대 깃발이 맹렬하게 펄럭였다. 모든 해병들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었다. 저 헬기 안에 대한민국 해병대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타고 있었다. 단상 가장 앞줄에 서 있던 독고철 대령은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헬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신임 사령관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국방부 쪽에서 내려온 육군 출신의 낙하산일까? 아니면 해병대 내의 특정 파벌에 속한 인물일까? 누가 오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곳 포항에서 자신의 철옹성을 더욱 굳건히 지켜낼 자신이 있었다. 그는 신임 사령관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면서도 눈빛으로는 이곳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헬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어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엔진이 잦아들고 바람이 멎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의장대장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문이 열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새로운 사령관의 등장을 기다렸다. 그런데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사령관의 부관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 한 명뿐이었다. 그는 단상으로 달려와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사단장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을 향해 외쳤다. 주목. 신임 사령관께서는 제반 사정으로 먼저 도착하시어 현재 단상 뒤편에서 대기 중이시다.
지금 바로 신임 사령관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다.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독고철 역시 미간을 찌푸렸다. 먼저 도착했다니? 어떤 의전도 보고도 없이? 해병대의 심장부인 1사단의 사령관이 방문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 텄다. 사단장의 안내에 따라 단상 뒤편에서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그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독고철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방금 전 자신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민무늬 전투복 대신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선명한 해병대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위험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은 그녀가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님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까 그 젊은 중령 서하준이 부관으로서 그녀를 보좌하며 걷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단상 앞줄의 독고철을 쏘아보고 있었다. 신임 해병 대사령관 천지인 중장님 입장. 의장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천지인. 그 이름은 해병대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름이었다. 비사관학교 출신으로 남성 군인들도 버티기 힘든 해병대에서 수석으로 임관한 괴물. 이후 해병대의 모든 요직을 거치며 탁월한 전략적 식견과 지휘 능력을 입증해온 입지전적인 인물. 특히 정보 및 작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해병 대사령관이 된 인물. 독고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천지인. 그 전설의 인물이 여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 전설이 새로운 사령관이 바로 자신이 미친년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여자라니.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천지인 사령관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와 수천의 해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해병들은 저도 모르게 더욱 굳어졌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독고철에게 닿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저 무심하고 투명한 시선. 하지만 독고철에게는 그 시선이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까의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포항의 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일 뿐이었다. 전체 사령관께 대하여 경례. 필승. 수천 해병들의 경례 구호가 포항 하늘을 뒤덮었다. 천지인 사령관은 늠름하게 거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연설을 위해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가 어떤 말로 자신의 시대를 열 것인가. 천지인 사령관은 준비된 연설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연병장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이 연병장에서 아주 불쾌하고도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첫 마디부터 파격적이었다. 독고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설마 이 자리에서 그 일을 공론화하려는 것인가? 해병대 전체가 지켜보는 이 취임식에서 어떤 연대장에게 나는 기수도 없는 년이라는 말을 들었다. 해병대 정신을 모르는 계집이라는 질타도 받았다. 심지어 이곳은 내가 감히 넘볼 곳이 아니니 당장 꺼지라는 위협까지 들어야 했다.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천의 시선이 일제히 독고철에게로 향했다.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우광목 소령을 비롯한 그의 신복들 역시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연대장은 틀리지 않았다. 천지인 사령관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나는 해병대 병 기수가 없다. 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여러분처럼 IBS 훈련을 받으며 갯벌을 기어보지도 천자봉 행군을 하며 눈물을 삼켜보지도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해병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연대장의 말처럼 나는 여러분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해병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안다. 해병대 정신이란 단순히 기술을 내세워 약자를 억압하고 낡은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해병대 정신이란 썩어빠진 장비와 비합리적인 명령을 악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전우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최상의 조건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였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보았다. 낡은 권위에 기생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부하들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지휘관을, 인권과 상식 대신 폭언과 위협으로 부대를 통솔하는 구시대의 망령을. 이것이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킹콩 연대의 현주소란 말인가? 이것이 무적해병의 정신이란 말인가? 그녀의 일갈은 천둥처럼 연병장을 때렸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해병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악습, 그리고 낡은 권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그녀는 연설대 위에서 독고철을 똑바로 가리켰다. 독고철 대령, 당신은 더 이상 킹콩 연대의 연대장이 아니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며 지금 즉시 지휘권을 부연대장에게 이양하고 본부 대기 발령을 명한다. 또한 방금 전 나에게 행한 모욕과 위협에 대해서는 사령부 감찰실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수천의 해병들이 보는 앞에서 포항의 왕 독고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철옹성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천지인 사령관은 다시 해병들을 향해 말했다. 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여자인 내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이 불만스러운가? 좋다. 그렇다면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낡고 썩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조국과 국민, 그리고 곁에 있는 전우를 위해 싸우는 진짜 해병의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나 역시 여러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쪽 구석에서부터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차 번져나가 마침내 연병장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함성과 환호로 바뀌었다. 젊은 해병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타오르고 있었다. 강철의 여왕, 천지인의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포항의 붉은 왕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전설이 싹트고 있었다. 독고철에게 시간은 멈춰버렸다. 아니,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취임식이 열리던 그날 그 단상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경멸과 조롱의 시선. 감히 계집이라 무시했던 천지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보직 해임이라는 서늘한 선고. 그리고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새로운 사령관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는 사령부 본부 대기 발령이라는 명목 아래 포항 기지 외곽의 낡은 장교 숙소에 사실상 유폐되었다.
한때 포항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기지 전체를 호령하던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충성을 맹세하던 후배 장교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고 그의 입맛에 맞춰 아첨을 늘어놓던 군납업자들의 전화도 끊겼다. 그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쓰라린 모멸감과 불타는 증오뿐이었다. 그윽 천지인 그 미친년. 밤마다 그는 홀로 술을 마시며 치를 떨었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강철 같은 킹콩 연대장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일 뿐이었다.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모든 것이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절대로. 그의 눈에 도끼가 다시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독고철이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역사의 패배자로 기록될 수는 없었다. 그는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천지인 그 오만한 계집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만 했다. 며칠간의 칩거 끝에 그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접선 대상은 당연히 그의 충견 우광목 소령이었다. 독고철의 몰락과 함께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우광목은 옛 주인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왔다. 연대장님. 우광목은 수척해진 독고철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앉아라. 독고철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더욱 섬뜩했다. 그는 우광목에게 술잔을 채워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광목아,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으냐? 아닙니다. 연대장님께서는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일시적인 시련일 뿐입니다. 그래, 시련이지. 그리고 시련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독고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천지인 그년이 가장 먼저 하려는 게 뭘까? 뻔하지. 해병대 전체를 자기 입맛대로 뜯어고치려 할 거다. 인권이니 소통이니 하는 가짜는 소리를 해대면서 해병대의 악과 깡을 모두 빼놓겠지. 그걸 막아야 한다. 하지만 사령관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지. 독고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해병대에는 나 독고철의 방식에 동의하는 진짜 해병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비단 해병대뿐만이 아니야.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저 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도 진짜 군인들은 살아있다. 천지인처럼 책상에 앉아 서류만 뒤적이던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피 튀기는 훈련을 하고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이 말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숙소의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우광목이 긴장한 채 문을 열자 그곳에는 독고철과 비슷한 연배의 그러나 훨씬 더 높은 계급장을 단 장군 한 명이 서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손병규 중장이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독고철과는 사관학교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였다. 오랜만이군, 독고. 손병규 중장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독고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구만. 계집 하나 때문에 영웅이 이렇게 구석에 처박히다니. 해병대 전체의 수치다. 손 장군까지 직접 행차해 주시다니 고맙네. 고맙긴. 자네 일은 곧 내 일이고 우리 해병대의 일이야. 손병규 중장의 합류로 독고철의 반격 계획은 구체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천지인을 실각시킬 음모를 꾸몄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고도 치명적이었다. 천지인의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 그녀가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인기를 얻는다 한들 군 지휘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능력,
즉 작전 지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인다면 그녀의 모든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기회가 곧 올 걸세. 손병규 중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있어. 진홍의 삼지창 훈련 말일세. 이번 훈련은 신임 사령관의 지휘 능력을 검증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야. 언론과 국회, 심지어 청와대까지 모두가 주목하는 훈련이지. 독고철의 눈이 이글거렸다. 진홍의 삼지창. 해병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가상의 적 해안에 상륙하는 해병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이었다. 그 훈련을 그래. 처참하게 실패하게 만드는 걸세. 손병규 중장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내가 합참작전본부장으로서 훈련 계획 전반에 관여할 수 있네. 훈련 지역의 기상정보, 적의 예상 배치에 대한 첩보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비틀어주는 거지. 예를 들면 겉보기에는 완벽한 상륙 지점이지만 실제로는 수중에 암초가 가득하거나 썰물 때 거대한 갯벌이 드러나는 곳으로 상륙을 유도하는 거야. 우광목 소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자네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게. 손병규 중장은 독고철을 보며 말을 이었다. 군수사령부와 보급창에 있는 자네 사람들을 움직여. 훈련 직전에 상륙 장갑차의 핵심 부품에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공기부양정의 연료 보급에 차질이 생기게 만드는 거지.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아무리 천재적인 지휘관이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독고철은 손뼉을 쳤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계획이었다. 훈련이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천지인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여성 지휘관의 한계, 실전 경험 없는 책상 물림의 무능이라는 비난이 빗발칠 테고 그녀를 임명한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터였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혹은 경질될 수밖에 없었다. 좋아. 아주 좋아. 독고철의 얼굴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그는 다시 포항의 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골방에 숨어 음모를 꾸미는 신세였지만 그는 머지않아 다시 양지로 나가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우광목. 예, 연대하니 대령님. 지금 즉시 내가 적어주는 명단을 찾아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사실을 아직 잊지 않은 놈들이다. 그들에게 전해라.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사냥감은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교활한 아묘우 한 마리라고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했다. 무너진 왕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성에 남아있던 마지막 병사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다. 천지인 사령관은 아직 그 폭풍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천지인 사령관의 취임 이후 해병 대사령부는 그야말로 격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대로 해병대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정풍운동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진실의 붉은 명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통 창구였다. 이것은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소원 수리함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다. 사령관 직통으로 연결되는 익명의 제보 채널로 스마트폰 앱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고충이나 부당한 처우, 지휘관의 비리 등을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제보할 수 있었다. 제보된 내용은 사령관 직속 감찰실에서 직접 조사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천지인 사령관이 직접 처리 과정을 챙겼다. 초반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어차피 누가 썼는지 다 들통날 텐데 사령관이 병사들 고충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라며 대부분의 해병들은 반신반의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신과 체념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하지만 천지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첫 번째 제보가 접수된 것은 시스템이 도입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한 해병이 낡아서 물이 새는 생활관 천장 사진과 함께 몇 달째 건의했지만 묵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천지인은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예고도 없이 직접 헬기를 타고 백령도로 날아갔다.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해당 부대장을 대동하고 문제의 생활관을 직접 확인했다. 곰팡이가 피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광경에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부대장, 이게 자네 부하들이 잠을 자는 곳인가? 송구합니다, 사령관님.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이 부족한가 아니면 자네의 관심이 부족한 건가? 그녀는 더 이상 부대장과 말을 섞지 않았다. 사령부로 복귀한 그녀는 군수사령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당장 최고급 방수 자재와 공병 인력을 백령도로 보낼 것을 지시했고 해당 부대장은 직무태만으로 즉시 보직 해임시켰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진실의 붉은 명찰 게시판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사령관이 정말로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것이 증명되자 본물 터지듯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선임병의 상습적인 폭언, 간부의 훈련 비품 횡령, 심지어는 오래전 묻힐 뻔했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까지. 천지인은 밤을 새워가며 모든 제보를 직접 읽고 지시를 내렸다. 해병대는 밑바닥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체념 대신 신뢰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도 있었다. 독고철과 같은 구시대적 지휘관들은 사령관이 병사들 편만 들어주니 지휘 체계가 무너진다, 군대가 아니라 유치원이 되어간다며 공공연히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천지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한 군대는 병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에 대한 깊은 신뢰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진홍의 삼지창 훈련 계획이 하달되었다. 한미연합해병대가 총출동하여 동해안의 가상 적진에 상륙하는 그야말로 해병대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 천지인은 이 훈련을 단순히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개혁이 어떻게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증명해 보일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녀는 부관 서하준 중령과 핵심 참모들을 소집하여 밤낮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합참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훈련 개요와 첩보를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전략을 더해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합참에서 제공한 상륙 예정 해안의 정밀 위성사진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작전 참모인 강석진 소령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보고했다. 그는 천지인이 사령관 부임 직후 독고철의 신복들 대신 직접 발탁한 유능한 젊은 장교였다. 합참 보고서에 따르면 A 지점은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완만하여 대규모 상륙에 최적화된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조류 데이터와 해저 지형도를 종합해보면 훈련 당일은 연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날이라 썰물 때 약 2km에 달하는 거대한 갯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지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갯벌에 상륙 장갑차와 병력들이 고립된다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다른 후보지는 없었나? B 지점과 C 지점도 추천되었지만
B지점은 해안 절벽이 너무 높아 기동로 확보가 어렵고 C지점은 적 해안포의 직접 타격권이라며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고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수사령부의 통보입니다. 이번 훈련에 투입될 예정이던 신형 상륙 돌격장갑차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엔진 결함으로 정비에 들어간 구형 장갑차로 대체 투입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군 측과의 연합작전 정보 공유 시스템에도 미세한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라 몇 분씩 지연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씩 보고될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각각 놓고 보면 우연한 사고나 행정착오로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서하준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혹시 이것은? 그래. 천지인은 그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대한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가 붉은 펜으로 상륙 예정 지점인 A 해안을 크게 X자로 그어버렸다. 누군가 우리가 이 훈련에 실패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군. 그것도 아주 조직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은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로운 체스 게임처럼 여기는 듯 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그녀를 향해 던진 도전장. 그녀는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강소령. 예, 사령관님. 지금부터 합참과 군수사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와 보고는 일단 믿지 마라. 아니,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정보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겐 진실의 붉은 명찰이 있지 않나. 천지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병사들의 고충을 듣는 창구로만 사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이다. 군수창에서 일하는 병사, 정비창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통신실의 통신병. 그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보고 체계 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을 것이다. 익명을 보장하고 모든 제보를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처리해라. 진홍의 삼지창 훈련과 관련된 아주 사소한 이상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녀는 다시 작전 지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서중령. 미 해병대 측 지휘관과 비공식 단독 채널을 개설해라. 공식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리만의 루트를 만들어야겠다. 진홍의 삼지창 훈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주지. 단 그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회의실의 모든 참모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혼란이 없었다. 대신 자신들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뜨거운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천지인은 적의 공격을 감지하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도박의 판은 이제 그녀의 손에 의해 새롭게 짜여지고 있었다. 디데이. 동해의 새벽은 짙은 해무와 거친 비바람으로 시작되었다. 진홍의 삼지창 훈련을 시작하기에는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다. 해병 대사령부 지하 벙커에 위치한 지휘통 제실 CP의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지역의 기상 상황과 함께 상륙을 위해 해상에 대기 중인 한미연합 함대의 모습이 위태롭게 비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모여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틈에는 작전본부장 손병규 중장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감출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슬쩍 옆자리의 해군 참모총장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악천 후의 상륙 훈련이라니 천사령관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훈련이라지만 병사들 안전이 최우선인데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천지인의 경험 부족과 독단을 은근히 비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몇몇 장군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포항의 낡은 숙소에서는 독고철 대령이 우광목 소령과 함께 지휘통제실에서 빼돌린 실시간 작전 상황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날씨까지 우리를 돕는구나. 저런 바다에 구형 장갑차를 밀어넣겠다니 천지인, 내년의 무덤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기상 악화, 잘못된 첩보, 낡은 장비. 천지인은 꼼짝없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사령관님, 예정대로 A 해안으로 상륙 개시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서하준 중령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스크린에 비친 A 해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었고 썰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넓은 갯벌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천지인은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주변의 모든 혼란과 긴장을 빨아들이며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무전기를 들고 짧게 명령했다. 계획대로 제1파 상륙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상륙모함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상륙 돌격장 갑차 KA-AV들이 포효하며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천후와 거센 파도 그리고 낡은 장비의 한계는 명백했다. 장갑차 몇 대는 파도에 밀려 기동력을 잃었고 일부는 갯벌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 봐, 저게 뭔가. 완전히 아수라장이잖아. 상륙 초반부터 병력 손실이 너무 크다. 훈련을 중단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손병규 중장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독고철은 자신의 숙소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다. 걸려들었다. 저 멍청한 년. 이제 끝이다. 모두가 진홍의 삼지창 훈련이 재앙적인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천지인 사령관은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녀가 연결한 채널은 제1파 공격대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주파수였다. 콘도르, 여기는 마더버드. 둥지를 나설 시간이다. 바람이 가장 강한 곳으로 날아올라라. 그녀의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지휘통제실의 다른 쪽 스크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상륙 지점인 A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C 해안. 합참 보고서에서 적 해안포의 직접 타격권이라 상륙 절대 불가 판정을 내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비바람을 뚫고 해병대 최정예 부대인 수색대 대원들을 태운 고속단정 아라이비 수십 척이 유령처럼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파도보다 낮게 기동하며 소리 없이 움직였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모두가 경악했다. 저건 뭔가. 왜 수색대가 시 해안으로 가고 있는 거지? 손병규 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천지인의 진짜 계획은 처음부터 A 해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들이 파놓은 함정을 간파하고 그들의 시선을 A 해안에 완벽하게 묶어두는 동안 진짜 칼날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꽂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령관님, 미 해병대 측 오스프리 편대가 약속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시 해안 후방의 적 해안포 진지를 타격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서하준 중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들어온 보고를 전했다. 천지인은 정보 시스템 오류를 역이용해 미군과 비밀리에 직접 소통하며 합동작전을 준비했던 것이다. 타격 승인. 그리고 강소령.
예, 사령관님. 지금쯤이면 진실의 붉은 명찰을 통해 증거가 전부 모였을 거라 믿는다. 제2단계 개시해라. 강석진 소령의 눈이 빛났다. 그는 조용히 지휘 통제실을 빠져나가 어딘가로 향했다. 하늘에서 오스프리 편대가 불벼락을 내리꽂으며 가상의 적 해안포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것과 거의 동시에 해병대 수색 대원들은 시 해안에 완벽하게 상륙했다. 그들은 가파른 해안 절벽을 전문 산악 장비로 순식간에 극복하고 주요 목표 지점을 단 30분 만에 모두 점령해버렸다. 훈련 시작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훈련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 나 있었다. A 해안에서 허우적거리던 제1파는 처음부터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던 것이다. 합참 지휘 통제실은 경탄과 충격으로 침묵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상륙 훈련이 아니었다. 적의 의도를 역이용하고 허를 찌르는 창의적인 전술과 한미연합군의 완벽한 공조가 빚어낸 한편의 예술 같은 작전이었다. 세상에 이건 완벽한 승리야.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감탄했다. 손병규 중장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휘 통제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해병대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강석진 소령이었다. 합참 작전본부장 손병규 중장은 군사기밀 유출 및 이적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석진 소령의 외침과 함께 헌병들이 손병규 중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이 독고철 대령과 공모하여 훈련 첩보를 조작하고 군수품 보급을 방해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군수창고의 CCTV, 통신 기록, 그리고 진실의 붉은 명찰을 통해 용기 있는 해병들이 제보해준 수십 개의 내부 고발 자료들입니다. 같은 시각 포항의 낡은 숙소에도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환호하던 독고철과 우광목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천지인 사령관은 지휘 통제실 스크린을 통해 합참의장에게 승리를 보고했다. 필승. 해병 대사령관 중장 천지인 진홍의 삼지창 훈련 최소의 피해로 완벽하게 임무 완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끌어내리려 했던 거대한 부패 세력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삼지창의 진짜 목표는 가상의 적이 아니라 해병대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진짜 적들의 심장이었다. 진홍의 삼지창 훈련의 결과는 단순한 군사훈련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신임 여성 해병 대사령관의 천재적인 지휘 능력과 훈련을 방해하고 군을 기만한 반역 세력의 동시 척결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국민들은 부패한 장군들을 단칼에 베어버린 강철의 여왕, 천지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해병대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젊은 해병들은 그녀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자신들을 지켜주고 해병대의 낡은 적폐를 청산해줄 구원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진실의 붉은 명찰 게시판은 그녀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글로 넘쳐났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 속에서 천지인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독고철과 손병규는 이 거대한 부패라는 이름의 뱀의 꼬리이거나 기껏해야 몸통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감히 군사훈련을 사보타주할 정도의 대담함을 심어주고 뒤를 봐줄 것이라 확신하게 만든 머리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 머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 제2, 제3의 독고철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터였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는 차갑고 폐쇄된 군 검찰의 신문실이었다. 먼저 신문대에 오른 것은 우광목 소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증거와 이적 행위라는 죄목이 주는 공포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울며불며 털어놓았지만 그가 아는 것은 독고철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랐다는 것뿐, 그 배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다음은 손병규 중장이었다. 합참의 작전본부장이라는 직위까지 올랐던 그는 노련한 늙은 여우였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강석진 소령이 이끄는 감찰팀이 확보한 그의 비밀 계좌 내역과 독고철과의 수많은 통화 기록을 들이밀자 그의 방어선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역시 결정적인 윗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을 발설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마지막으로 천지인은 독고철을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신문실에 들어서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독고철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낙담 대신 여전한 오만과 증오가 가득했다. 꼴 좋게 됐군. 계집년 손에 놀아나 이 꼴이 됐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천지인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서류도 들려있지 않았다. 독고철 대령. 아니, 전 대령. 그 역겨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나는 당신을 신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천지인의 말에 독고철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처음 임관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월남전에서 중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무용담. 서북도서 최전방에서 부하들과 함께 눈보라 속에서 진지를 구축했던 일화. 그때의 당신은 분명 진짜 해병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존경하고 따랐던 영웅이었겠지. 독고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것은 그의 가장 빛나던 시절, 그가 목숨처럼 여기는 자부심의 근원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나? 천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 날카롭게 독고고철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언제부터 전우애와 희생정신 대신 줄 세우기와 아첨이 당신의 신념이 되었나? 언제부터 부하들의 생명보다 당신의 권력이 더 중요해졌나?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육지것들의 정치 논리를 어느새 당신이 가장 충실하게 따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닥쳐. 내년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독고철이 책상을 치며 포효했다. 나는 해병대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너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해병대의 악과 깡을 다 빼놓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그것이 당신의 악인가?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고철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당신의 악이고 사적인 복수를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당신의 깡이었나? 웃기지 마라. 당신은 해병대를 지킨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독고철의 왕국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변화가 두려웠고 당신의 낡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무서웠던 것뿐이야. 당신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왕국에 갇혀버린 겁쟁이에 불과했다. 겁쟁이. 그 한마디가 독고철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욕을 들었다. 천지인은 그의 무너진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정적인 한수를 던졌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군가? 당신에게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뒤를 봐주겠다며 달콤한 말을 속삭인 자가 누구지? 당신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거대한 성을 지키려 했던 그 비겁한 자 말이다. 그녀는 독고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합동참모의장 유진평 대장. 그 사람인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독고철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그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비록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천지인은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자신이 쫓던 독사의 머리. 그 거대한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유진평 합참의장.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군부 내에서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 그는 군내 최대 파벌의 수장으로 수십 년간 국군의 주요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자신만의 철옹성을 구축해온 인물이었다. 독고철은 그의 오랜 신복 중 하나였고 손병규 역시 그의 직계 라인이었다. 천지인의 파격적인 사령관 임명은 그의 견고한 권력 구조에 균열을 내려는 청와대의 시도였고 유진평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천지인은 더 이상 독고철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원하는 답을 얻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신문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독고철의 절규 섞인 외침을 들었다. 너는 절대로 그분을 이길 수 없어. 그분은 신이야. 신문실을 나온 천지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서하준 중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사령관님 확인되셨습니까? 천지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복도 창문 너머 멀리 보이는 국방부 청사를 바라보았다. 저 건물 가장 높은 곳에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대한 독사의 머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서중령.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과 싸워야 한다. 예. 우리의 적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이 아니다. 군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가 통제하는 군 검찰도 기무사도 믿을 수 없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이제부터 비공식 작전에 들어간다. 우리의 목표는 합참의장 유진평.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탑, 그 심장부에 박혀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판도라의 상자라는 암호명.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하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껏 겪었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철의 여왕은 이제 신이라 불리는 사내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 충청남도 계룡대. 3군 본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모여있는 이곳은 그 자체로 거대한 요새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견고한 권위를 자랑하는 곳은 바로 합동참모본부 청사, 일명통일의 탑이었다. 하지만 군 내부의 소장파 장교들은 그곳을 비밀리에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속삭임의 탑. 모든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고 모든 은밀한 거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 탑의 꼭대기에는 합참의장 유진평 대장이 앉아 있었다. 유진평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장군들의 별이 떨어지고 붙었으며 수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충성을 맹세하려는 장성들과 최신 무기를 팔려는 방산업체 로비스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한 덕장처럼 행세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과 비리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의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 천지인의 반격은 그에게 있어 작지만 불쾌한 파문이었다. 그는 독고철과 손병규를 꼬리 자르기 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천지인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펼쳐 천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천지인 역시 유진평의 감시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전화마저 도청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소수의 최측근, 서하준 중령과 강석진 소령뿐이었다. 유진평을 무너뜨릴 증거 판도라의 상자는 분명 그의 손이 가장 잘 닿는 곳,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이다. 심야 사령관 집무실이 아닌 포항 외곽의 작은 안전가옥에서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댔다. 작전 지도 대신 계룡대 본부 청사의 복잡한 설계도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집무실, 관사, 심지어 그가 자주 이용하는 비밀 안가까지 모두 조사해봤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보관할 만한 장소는 찾지 못했습니다. 강석진 소령이 보고했다. 그의 정보팀이 몇 주간 잠복하고 뒷조사를 했지만 유진평은 꼬리를 잡히지 않는 늙은 뱀처럼 교활했다. 공식적인 장소는 아닐 것이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그러면서도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는 인물이 관리하는 제3의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 천지인의 분석은 정확했다. 문제는 그 제3의 장소가 어디이며 그것을 관리하는 신뢰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작전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다. 바로 그때 천지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발신자는 진실의 붉은 명찰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익명의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탑의 그림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림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끝에는 작은 체스 나이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천지인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내부의 조력자가 보낸 위험한 신호였다. 탑의 그림자. 천지인은 유진평 의장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는 인물들을 떠올렸다. 수많은 부관과 참모들. 그 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만한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다. 유진평 의장의 최측근 부관이자 합참의 모든 기밀 문서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 한채린 소령. 그녀는 비육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여군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과거 천지인이 합동군사대학에서 교관으로 재직할 시절 가장 아꼈던 제자이기도 했다. 천지인은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석진 소령을 통해 한채린 소령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접선 장소는 군과 아무 관련이 없는 대전의 한 낡은 서점이었다. 약속된 시간 서점 구석에서 책을 읽는 척하던 강석진 소령 앞에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한채린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무슨 용무시죠? 이런 식으로 저를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사령관님의 뜻입니다. 강석진은 천지인의 이름 대신 체스 나이트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채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당신이었군. 진실의 붉은 명찰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한채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유진평의 추악한 이면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복종 사이에서 고뇌하던 그녀는 천지인의 등장을 보고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 알고 있나? 강석진의 질문에 한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의장님께서 장부라고 부르는 물건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의장님께서 관리해온 모든 검은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입니다. 방산업체와의 리베이트, 군 인사비리,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대형 군납 비리 사건의 진실까지 그게 공개되면 의장님뿐만 아니라 전현직 장성 수십 명이 옷을 벗어야 할 겁니다. 그 장부 어디에 있지? 의장실 지하에 있는 비밀 서고에 있습니다. 오직 의장님의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만 열 수 있는 곳입니다.
저조차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한채리는 결정적인 정보를 덧붙였다.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백업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금요일 합참 창설 기념일 행사 날입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안 시스템이 잠시 해제됩니다. 의장님께서는 늘 그 시간에 직접 서고에 들어가 장부를 확인하십니다. 기회는 단 1시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천지인은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유진평을 1시간 동안 그의 집무실에서 완벽하게 떼어놓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동원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설득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 마침내 합참 창설 기념일. 행사가 끝난 뒤 유진평 의장은 막 집무실로 돌아가 비밀 서고를 확인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집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였다. 의장님, 잠시 후 대통령께서 의장님과 단독 면담을 원하십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 현안이라고 하십니다. 대통령의 긴급 호출. 유진평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혀를 차며 아쉬워했지만 장부 확인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급히 청와대로 향했다. 그가 합참 청사를 떠나는 순간 천지인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한채리는 내부에서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지하 서고의 보조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외부에서는 강석진 소령과 해병대 수색대 출신으로 이루어진 최정예 요원들이 환풍구를 통해 유령처럼 침투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유진평의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속삭임의 탑 가장 깊은 곳에서 대한민국군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 펼쳐지고 있었다. 합참의장 집무실 지하 비밀 서고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수십 년간 은밀하게 쌓아온 권력의 냄새가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강석진 소령과 2명의 해병대 수색대원은 한치의 소음도 없이 어둠 속을 나아갔다. 그들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에서는 한채린 소령의 가늘고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방 3m 앞 적외선 감지 센서. 포복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복도 끝 동작 감지 센서는 10초 간격으로 작동합니다. 8초 안에 통과하십시오. 그것은 첨단 보안 시스템과 인간의 한계가 맞붙는 숨막히는 싸움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작전 전체의 실패는 물론 국가적인 스캔들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강석진과 대원들은 천지인 사령관의 이름에 그리고 해병대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다. 마침내 그들은 서고 가장 깊은 곳, 유진평의 개인 금고 앞에 도달했다. 스위스 제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폭탄으로도 부술 수 없다는 견고한 금고였다. 이제부터는 저희 차례입니다. 함께 침투한 대원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소형 플라스마 절단기와 노트북을 꺼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도 전설적인 폭파 및 해체 전문가였다. 그는 노트북을 금고의 전자 잠금 장치에 연결하고 다른 한 명은 플라스마 절단기로 금고의 경첩 부분을 조심스럽게 녹이기 시작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5분 남았습니다. 의장님께서 대통령 면담을 마치고 복귀 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채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석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때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의 전자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동시에 플라스마 절단 작업도 끝났다.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와 하드디스크가 보관되어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석진은 망설일 시간도 없이 그것들을 특수 제작된 가방에 쓸어 담았다. 철수한다. 그들은 들어왔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빠른 속도로 서고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환풍구를 통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불과 3분 뒤 유진평 의장이 굳은 얼굴로 지하 서고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금고가 완벽하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이미 심장부를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국군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천지인 사령관은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신형 잠수함 도발 가능성에 대한 긴급 안보 회의를 요청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달라는 강력한 건의도 덧붙였다. 유진평은 천지인이 무언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할 기회라 생각하며 흔쾌히 회의를 소집했다. 오전 10시 계룡대 본청 대회의실. 국방부 장관부터 각 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수십 명이 모두 모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별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최고 위급 전략 회의였다. 유진평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천지인 해병 대사령관, 긴급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모든 시선이 천지인에게 쏠렸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준비해온 파일을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긴급 안보 현안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적에 대한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유진평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군은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서서히 병들어왔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부패입니다. 천지인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부패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의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파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은 유진평 의장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특정 방산업체로부터 수십 년간 정기적으로 입금된 수백억 원대의 뇌물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유진평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군 인사비리 내역이 떴다. 진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장성들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몇몇 장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명단에는 독고철과 손병규의 이름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증거는 끝이 없었다. 과거에 있었던 대형 헬기 추락 사고가 사실은 부품 비리로 인한 기체 결함이었으며 유진평이 그것을 조종사 과실로 덮어버렸다는 진실. 특정 지역 출신 군인들만 요직에 앉히며 군을 사조직처럼 운영해온 실태.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대한민국 군 수뇌부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유진평은 더 이상 소리치지도 못했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스크린과 천지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천지인은 국방부 장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장관님, 이것이 제가 확보한 우리 군의 진짜 안보 위협의 실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장관님께서 결단해 주십시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군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함께 침몰할 것인지. 그녀의 말은 장관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군 전체에 던지는 최후 통첩이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결단으로 굳어 있었다. 여봐라. 당장 헌병과 군 검찰을 이 회의실로 들여보내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완전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유진평 의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신이라 불리던 사나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스크린에 이름이 올랐던 몇몇 장성들 역시 줄줄이 연행되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의 숙군, 계룡대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었다. 천지인은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낡은 탑은 무너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해야 할 더 힘든 과제가 남아 있었다. 계룡대의 심판일, 그 후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현직 합동참모의장과 군단 장급 이상 장성 다수가 비리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군내 스캔들을 넘어 국가적인 충격이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어둠을 단칼에 베어버린 여성 해병 대사령관 천지인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순식간에 단순한 군인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와 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역사의 중심에 선 천지인은 어떤 승리감이나 영광에도 취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심판의 날은 축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조직의 썩은 환부를 제 손으로 도려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수술과도 같았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았던 선배와 동료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군 수뇌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거대한 리더십의 공백과 내부로부터의 불신.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이제 천지인뿐이었다. 그녀는 밤낮을 잇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며 흔들리는 군 조직을 다잡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으며 무엇보다 투명했다. 그녀는 군의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최대한 공개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 달 후 군사재판에서 유진평은 국방 예산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이적행위 등 수십 개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을 떠받치던 수십 명의 장성들 역시 줄줄이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독고철 역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 거대한 탑은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천지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을 방문했다. 바로 독고철이 수감된 국군교도소였다.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한때 포항을 호령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짧게 깎은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깊게 팬 주름에는 패배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죄수복을 입은 그는 그저 기력 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독고철이었다. 비웃으러왔나. 내년 손에 모든 것을 잃은 이 꼴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천지인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을 이긴 적이 없다, 독고철 씨. 그녀는 그를 대령이라 부르지 않았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아니다.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오만한 왕국, 당신이 맹신했던 그 낡은 신념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해병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안다. 누구보다 뜨겁게.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방식이 틀렸다. 당신은 해병대라는 조직 그 자체, 그 명예와 자부심만을 사랑했지, 정작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젊은 해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여겼다.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죄다. 독고철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없었다. 텅 빈 그의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내가 틀렸던 건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에 터져나온 한 인간의 처절한 독백이었다. 해병대는 강해야만 하니까 강하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될 줄 알았으니까. 진정한 강함은 총구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서로를 향한 신뢰에서 나온다. 내 등을 전우에게 맡길 수 있다는 믿음, 지휘관이 나를 결코 사지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해병대는 비로소 무적이 되는 것이다. 부디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진정으로 성찰하길 바란다. 그날 이후 천지인의 개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들을 솎아내는 것을 넘어 부패가 자라날 수 있었던 토양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기 시작했다. 진실의 붉은 명찰 시스템은 해병대를 넘어 육해 공군 전체로 확대 시행되었고 사관학교 출신 특정 지역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은 완전히 철폐되었다. 모든 진급 심사는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고 오직 개인의 능력과 전장에서의 성과 그리고 부하들의 신망을 종합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훈련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식의 비합리적인 훈련은 사라졌다. 대신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접목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훈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 분석,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전술이 도입되었다. 훈련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불필요한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두려움이 아닌 성장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훈련에 임했다. 1년 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공석이었던 합동참모의장 자리에 천지인을 임명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자 해병대 출신으로는 수십 년 만에 탄생한 군 서열 1위였다. 그것은 그녀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이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합참의장이 된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 단 하나의 액자를 걸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경력이나 대통령의 임명장이 아닌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한 해병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사령관님, 아니 의장님. 의장님 덕분에 저는 군대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옆에 전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필승. 시간이 흘러 천지인이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고 2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그녀는 예고 없이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을 찾았다. 그녀가 처음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기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해병들의 함성은 여전히 우렁찼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강압 대신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내무반에서는 선임과 후임이 스스럼없이 어울려 책을 읽고 토론했고 식당에서는 지휘관과 병사들이 한 식탁에 앉아 웃으며 식사를 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천지인은 조용히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던 포항의 바다는 그날따라 유난히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 해병들이 구보를 마치고 언덕으로 올라와 숨을 골랐다. 그들은 천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옆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야, 오늘 훈련 빡셌지만 진짜 재밌지 않았냐? 인정.
특히 마지막에 드론으로 가상 타겟 맞췄을 때 완전 소름 돋았음.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뺑뺑이만 돌렸다는데 진짜 상상이 안 간다. 젊은 해병들의 대화를 들으며 천지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꿈꾸던 새로운 해병대가 바로 저 모습이었다. 그때 한 젊은 해병이 그녀를 보며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처음 뵙는 얼굴인데. 천지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 바다와 붉은 명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해병대의 역사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동쪽 하늘에서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신뢰와 명예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 해병대 붉은 명찰의 새벽이었다. 강철의 여왕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그 찬란한 새벽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을 터였다.